안녕하십니까. 채널후 곽보현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지도부 공백, 이거는 좀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 후에 난제로 꼽혔던 미래한국당과의 통합도 좀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새로운 분위기에서 이제 총선에 참패해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기존의 보수 이념에서 좀 벗어나서 기본소득 또 그리고 전국민 고용보험 이와 같이 좀 다소 좀 진보적인 그런 의제까지도 좀 먼저 내놓은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변화를 모색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이런 측면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있는데 바로 총선 이전에 통합당에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들의 복당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포스트의 유근영 기자와 함께 보수 야권의 무소속 4인방, 그러니까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권성동 이 네 인물, 좀 무게감 있는 정치인들인데요. 이들의 복당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유근영입니다. 무소속 4인방 이렇게 얘기를 저희들이 했는데 어쨌든 보면은 다 정치적으로 무게감이 굉장히 있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홍준표 의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지금도 대선 주자의 한 사람으로 이제 꼽히고 있고, 김태우 의원 보면은 경남도지사를 2번 지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3선 국회의원에 이제 오른 그런 중진입니다. 또 윤상현, 권성동 이 두 분 다 이제 4선 의원이고요. 정말 보기만 해도 저희들이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의원들인데 이 네 인물의 복당 이게 좀 조만간 이루어질까요? 현재로서는 미래통합당이 무소속 4인방의 복당을 서두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네 사람 모두 통합당 복당 의사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통합당 내에서도 이 무소속 4인방의 복당을 빨리 해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있기는 합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이전 선거에서도 공천에서 밀린 정치인이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당선된 다음에 원래 자기가 있던 정당에 복당하는 그런 일들이 적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통합당에요. 이 비대위 체제에서 무소속 복당보다 더 시급한 당면 과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홍준표 의원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껄끄러운 사이라는 점에서 복당 문제가 좀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종인 비대위에서 홍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홍 의원만 빼고 나머지 세 사람을 복당시키는 것도 모양새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탈당하고 복당하는 건데 누구 하나만 빼고 복당을 시킨다면은 정치에 개인적 감정을 섞었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이 복당 문제는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아예 뒤로 밀어서 김종인 비대위가 끝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새로 전당대회를 하고 지도부를 구성할 때 이 복당 문제가 다시 논의될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면 좀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러면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무소속 4인방 이 무게감 있는 정치인들은 지금 좀 그럼 어떤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아시다시피 홍준표 의원은 21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국회가 열리기 전부터 상당히 활발한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수의 유력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요. 처음에 김종인 비대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김종인 비대위로 결론이 나버리자 일단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정치 버스킹을 하겠다, 그리고 자기가 전국을 돌면서 대선 주자로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겠다, 이런 뜻을 내놨습니다. 나머지 세 분은 좀 비교적 조용한 모습입니다. 복당을 원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당에다가 나를 복당시켜라, 이런 모양새는 아니고요. 차분히 다들 제 할 일을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무소속 4인방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했던 이분들은 각자 다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인 무게감을 좀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들의 복당은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라 통합당 내의 그런 역학구조, 여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홍준표 의원부터 살펴보죠.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오면서 결국 홍 의원의 복당, 여기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좀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을까요? 홍준표 의원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 여기에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홍준표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에는 김종인 비대위에 찬성 의견을 냈었거든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통합당 내부에는 비대위원장감이 없다고 본다. 김종인 위원장이 오면 어떨까? 그분은 카리스마도 있고 오랜 정치 경력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우리 당, 그러니까 통합당에서 혼란을 수습해본 경험이 있다. 어쨌든 총선 직후에는 처음에는 찬성이었네요. 근데 왜 그렇게 태도가 완전히 돌변하는 거죠? 홍준표 의원은 다음 대통령 선거가, 그러니까 2022년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가 자기의 마지막 도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선 출마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는 대선 주자거든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홍 의원을 대선 주자로 부적격하다, 이런 뉘앙스를 띠는 말을 했거든요. 지난 대선에 출마한 사람들의 시효는 끝났다고 본다. 70년대생 경제를 잘하는 인물을 대선 주자로 키우고 싶다는 뜻을 이제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체제에서 기존 대선 주자군인 홍준표 의원 같은 사람들은 이제 좀 밀려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 이후로 홍준표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점을 들면서 김종인 위원장더러 비리 비대위원장,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는 점을 짚으면서 김종인 위원장은 정치 설계사로서 수명이 다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그 서로 강한 직격탄을 날리면서 아주 감정의 골이 깊게 자리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홍 의원의 복당이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네요. 게다가 이 통합당 내에 홍준표 의원에 대한 이 당내 비호감도, 이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회 부의장에 오르게 될 정진석 의원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생각 없이 쏟아내는 막말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공인으로서 최소한 금도조차 없는 그가 우리 당의 미래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오신환 전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준표 의원을 놓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비호감도가 굉장히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거하지 않고 홍준표 의원이 복당하게 되면 당도 데미지를 입는다. 이 비호감도의 이유로는 홍준표 의원의 막말을 꼽았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임기를 지금 내년 4월 그 재보궐선거까지는 일단 잡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사실상 홍 의원의 그 복당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당내에 보면은 그 반 홍준표 세력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이러면은 홍 의원의 그 대선으로 가는 이 길이 가시밭길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복당이 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좀 상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그 양당 체제에서 무소속으로 계속 갈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결국은 보수의 본진이라고 지금 할 수 있는 미래통합당의 간판을 들고 이렇게 나와야 그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세를 키워나가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예, 결국 우리 대선은 양당 싸움이기 때문에 제3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승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역대 대선 결과를 봐도 거대 양당 후보가 아닌 사람은 경쟁 자체가 어려웠거든요. 그나마 15대 대선 때 이인재 국민신당 후보가 19.2% 지지율을 받은 적이 있고요. 19대 대선 때 바로 전이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1.41%, 이걸 얻은 게 그나마 높은 지지율입니다. 이때도 다 거대 양당에 이어 3위를 했을 뿐이고요. 그러면 결국 저희들이 이 상황에서 좀 분석을 해보면은 홍 의원이 이제 대선 주자로 이제 나서고 우뚝 서려면은 통합당에 복당하는 건 이제 필수 불가결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복당이 필요하다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지금 대선 주자 지지율이 어느 정도 좀 끌어올려서 경쟁력이 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홍준표 의원 중심으로 우리가 뭉쳐야겠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국민들이 이제 홍준표 의원을 지지한다, 이게 증명이 되면은 통합당 내에서도 그걸 안 받아들일 수 없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면은 통합당 내 경선도 좀 치열하게 일어날 수 있고, 점점 더 이 흥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선순환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홍준표 의원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모색을 하고 지금 시점에는 뭔가 좀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선이 한 2년 정도 남았으면은 정말 하나씩 쌓아가고 뭔가 변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나요? 그래서 일단 홍 의원도 당 밖에서 국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회를 보는 거죠. 홍 의원도 당분간 무소속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180석의 거대 여당 앞에서 야당이 한없이 무력해졌는데 그보다 더 무력한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 속에 이 좋은 봄날은 간다. 와각지쟁을 벗어나고자 한다. 국민들과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주유천하하면서 세상 민심을 체험하겠다. 그 홍준표 의원 페이스북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네 글자로 된 한자어가 많아요. 그 내용도 재밌고 그런데 와각지쟁이라는 것은 달팽이 더듬이 위에서 싸운다는 뜻으로 굉장히 하찮은 싸움을 뜻합니다. 그리고 주유천하, 이 말은 천하를 두루 다니면서 구경을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소속이 됐으니 이제 와각지쟁, 그러니까 하찮은 싸움, 상대 진영을 향한 거센 공격 이런 거는 멈추고 전국을 돌면서 주유천하하면서 국민들을 만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 의원은 정치 버스킹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자신이 국가를 운영할 자질이 되는지 직접 묻겠다고 또 말을 했고요. 그런 걸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그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맞는데 좀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은 홍 의원한테 이 상황이 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홍 의원 보면은 그동안 주로 이제 싸우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각을 세우기 위해서 말을 더 거칠게 하면서 이게 이제 막말이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홍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그 여야의 정쟁 한가운데 뛰어들어서 있기보다는 좀 빠져 있어서 중간자적 입장에서 있으면은 그 막말이나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 오히려 이제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저희들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은 홍 의원이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때 이때를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홍 의원이 맨 처음부터 정치 입문했을 때부터 그렇게 싸움하고 막말하고 뭐 이런 캐릭터는 아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 홍 의원이 검사로 있었을 때 정말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명성을 얻고 그래서 모든 정치권에서 다 홍 의원을 원했고 사방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었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이 1996년에 검사였던 홍 의원을 영입해서 정계 입문을 시켰는데요. 이 김부겸 전 의원과 홍준표 의원이 최근 함께 그 매일신문에서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요. 거기서 김부겸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김원기, 노무현, 재정구, 이부영 등이 지역주의를 넘어선 정당을 만들려고 결의를 하면서 홍준표 의원 같은 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모아 홍 의원을 모시러 개포동 자택에 쳐들어간 적이 있다. 밤새 홍 의원을 설득했는데 새벽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홍 의원을 보쌈해 가는 바람에 정치적 출발을 달리하게 됐다. 그 정도로 당시 여야 정치권에서 홍준표 의원은 모두에게 개혁적이고 뚝심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거죠. 홍 의원은 또 검사로 있을 때 살해 의혹과 그리고 또 고위 관료의 외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수사를 밀고 나간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육공화국의 황태자, 박철원 전 장관 등을 구속 기소하기도 하면서 이때 모래시계 검사라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뭐 자신의 계파를 만든다든지 이런 활동보다는 독보적으로 혼자서 이렇게 뚫고 나가는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기도 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사실 홍준표계 또 뭐 친홍계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 홍 의원은 자수성가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아버지가 현대조선소 경비 노동자였다고 하고요. 어머니는 이 머리카락을 파는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과거 2011년 홍준표 의원이 한나라당 대표에 오른 적이 있거든요. 한나라당 대표에 오른 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파 없이 홀로 뛴 선거에서 저 홍준표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대의원 동지들에게 감사드린다. 현대조선소에서 일당 800원을 받던 경비원의 아들, 고리사체로 머리채를 잡혀 길거리를 끌려다니던 그 어머니의 아들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 여러분이 보여주셨다. 그 뜻을 받아 한나라당을 이끌고 가겠다. 대선주자로 본다면은 이 홍준표 의원은 독보적 캐릭터와 흑수저 성공시나 이런 것을 가진
강점이 있는 사람이기도 한 거죠. 정말 그 정치권에서 좋은 이미지를 계속 쌓아나갈 수도 있었었는데 이제 그 검사 시절의 그런 좋은 이미지, 뚝심, 깨끗함 이런 게 이제 다 흐려지고 오히려 이제 막말과 구설이 이제 다 덮어버린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깝거든요. 홍 의원이 이런 말도 했어요. 초재선 때 우리 당을 위한 정치를 하느라 DJ 노무현 저격수를 마다하지 않고 3선 때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하고자 했으나 양 진영의 극심한 대립 속에서 여의치 못했다. 치국 평천하의 길은 험난하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홍 의원 말대로 홍 의원이 진영을 대표해서 싸우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난도 많이 받고 구설에도 많이 올랐는데요. 근데 오히려 지금 무소속이 됐으니 정치적 싸움보다는 국민들과 소통을 더 늘리면서 싸우는 홍준표가 아니라 소신 있는 홍준표, 그 이미지로 변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홍 의원은 최근에 TV 홍카콜라, 홍준표 의원의 유튜브 채널이죠. 이것의 시즌2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점차 지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치인 가운데 홍 의원만큼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앞으로 홍 의원이 어떤 행보를 해나갈지, 어떤 성과를 거둘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준표 의원이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홍준표 의원 얘기는 좀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김태호, 윤상현, 권성동 이 세 인물도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텐데, 자, 이 인물들은 좀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통합당으로서도 지금 무소속 4인방의 복당이 이렇게 급한 건 아닌데요. 이 무소속 의원들도 현재로서는 복당이 이렇게 시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미래통합당이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구성을 다 끝마쳤거든요. 원래 권성동 의원이 이 통합당 원내대표에 도전하고 싶어 했는데 이 복당이 안 되니까 아예 이제 원내대표 경선 출마 기회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종인 비대위가 끝날 무렵에 전당대회가 이제 치러질 텐데 그 전까지는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이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나와 있는 것도 물 밑에서 어떤지 이런 것도 저희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김태호 의원부터 좀 살펴볼까요? 요새 좀 어떤 움직임을 하고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한번 좀 짚어주시죠. 김태호 의원은 이 무소속 4인방, 홍준표 의원 제외한 3인 가운데서도 가장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에 나왔을 때 사회자가 미래통합당이 김태호 의원에게 공천권을 주지 않은 것이 서운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김태호 의원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도 잘한 게 없다. 당이 어려울 때 험지 출마를 요구하면 당당히 응해야 되는데 고향에서 정치하고 싶은 초심이 있었다. 또 사회자가 김태호 의원한테 돌직구, 반골 이런 수식어가 김태호 의원한테 붙는다, 이런 것을 묻자 이런 게 부끄러운 수식어 같다. 제가 공적 책임감보다 사적 욕심이 앞서면서 이런 게 붙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정말 좀 솔직담백한 그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김태호 의원이 대선 주자에 꼽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3선 의원 경력이죠. 그리고 또 도지사 2번, 재선 도지사를 했죠. 이렇게 보면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던 원희룡 제주지사하고 좀 비슷한 정치 경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 지사는 대선 조전에 이제 굉장히 의욕을 보이고 여러 가지 행보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김태호 의원도 대선 주자 후보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앞에 언급한 그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김 의원에게 대권 주자로 꼽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중을 떠봤습니다. 그랬더니 김 의원은 저는 대통령 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국회의원 300명이 있으면은 제각각 다 머릿속에는 청와대가 그려져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김태호 의원도 대통령을 시켜주겠다, 그래도 절대로 난 안 하겠다, 이런 거는 아니겠죠. 다만 지금 대선에 나설 타이밍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홍준표, 유승민 이분들이 모두 대선 도전 의사를 밝혔고, 김종인 비대위에서도 이제 새로운 대선 주자를 물색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이 김태호 의원은 대선 주자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선에 도전하기에는 지금 좀 이르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겠죠. 대신 김종인 비대위 이후에
이 당대표를 한번 노려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좀 저희들이 짚어볼 게 그 엄밀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번 총선에서 그 미래통합당의 지역별 의석이 부산, 울산, 경남이 32석이었어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24석보다 많았거든요. 이 경남권이 통합당의 중요한 기반이다. 뭐 이렇게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겠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김태우 의원이 경남도지사를 지냈죠. 그리고 정치적 기반도 경남권에 있기 때문에 차기 당대표로 나가기에는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게다가 통합당 당원 당규상 이 대권과 당권을 이제 분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출마를 하려는 사람들은 당권 도전이 어렵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이런 분들은 물론이고 오세훈, 황교안 이런 분들도 대권 도전을 하려면은 당권은 노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진으로서 무게감 있는 김태호 의원이 다소는 수월하게 당권에 도전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더군다나 김종인 비대위 이후에 당 지도부는 2022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이것을 모두 준비하게 되거든요. 이때 당대표로서 중책을 맡으면은 몸집을 또 키울 수 있고 그 다음 대선에서는 유력 주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김태호 의원으로서는 당대표를 노려볼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 좀 과거에 다른 사례를 보면은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도 2016년 총선 때 공천에서 탈락했고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고 복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전당대회 때 당대표에 올랐죠. 이렇게 복당 뒤에 당대표에 오르는 이런 것들이 전에도 있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김태호 의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윤상현 의원 그리고 권성동 의원 이 두 인물도 한번 살펴보죠. 어떤 좀 움직임이 있나요? 두 사람도 복당과 관련한 발언은 최근에 뭐 공개적으로 많이는 안 한 것 같고요. 현안을 놓고 논평 차원의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백선엽 장군과 관련된 그 논란을 좀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6.25 전쟁 영웅이지만 또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도 이 백선엽 장군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논란과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이 페이스북에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서울 현충원에 자리가 부족해도 없는 자리를 만들어 모시는 게 나라다운 책무고 예의의고 품격인데 국가의 은인을 현충원에 안장하더라도 다시 뽑아내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폭언을 했다니 이 정도면 국가보훈처가 아니라 국가망신처다. 그 국가보훈처 직원이 이제 그 백선엽 장군의 이제 가족들을 만나서 이제 막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발언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전파되자 이제 윤상현 의원이 국가보훈처에다가 이제 비판한 이런 얘기를 전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얼마 전에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도 막상 우리 정부는 좀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외교적 이런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데 윤상현 의원은 적극적인 목소리를 여기다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작은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윤 의원은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이 자신을 만나자고 제안을 했고 양쪽이 화상통화 등 접촉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조슈아 웡이 트위터에다가 자기는 윤 의원과 연락한 적도 없고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 이러면서 윤 의원과 또 윤 의원의 이걸 보도한 국내 언론이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나중에 윤 의원은 제3자가 조슈아 웡과 화상 인터뷰를 요청해서 정중히 거절했다. 조슈아 웡 본인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됐는데 해프닝 같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윤상현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 때도 공천에서 배제됐었고요. 그 새누리당을 당시 이제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그때도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21대도 20대하고 똑같은 일을 지금 반복했는데 이게 좀 특이한 이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 하면은 그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친박 중에서도 친박. 그래서 이제 진박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뭐 사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나라고 불렀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유명하게 전해지고 있고요. 당내 친박 세력이 다 약화됐고 지금 친박의 극우 성향을 보이는 그런 그 보수 지정의 목소리는 이제 좀 배제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도 친박의 이미지를 좀 떨쳐내고 좀 벗어 던지고 이제는 좀 포용력 있는 이런 인물로 비춰지고
그래야 좀 당내에서 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인물이죠. 권성동 의원은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권선동 의원은 이 무소속 4인방 가운데 가장 복당에 적극적이었는데요. 유일하게 통합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복당 희망은 밝혔지만 이 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앞서 얘기했지만 권 의원은 통합당 원내대표 도전 의사를 이번에 보였는데 뭐 기회를 얻지 못했죠. 근데 복당하게 되면 이제 4선 당내 중진인 만큼 다음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권 의원은 이제 재판이 남아 있거든요. 이게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강원랜드 관련 채용 비리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1심과 2심에서는 물론 무죄를 선고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권 의원이 6월 1일 강릉 시민들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복당하겠다는 뜻도 여기서 밝혔긴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과분한 사랑 덕에 강릉을 위해 또다시 일할 수 있게 돼 감사드린다. 강릉 시민께서 주신 큰 힘을 강릉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쓰겠다. 중앙에서 할 말을 하는 당당한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에게 회초리를 드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복당해 제대로 된 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홍준표, 또 김태호, 윤상현, 권성동 이렇게 보수 야권에서 지금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 4인방 얘기를 해봤는데, 근데 이제 국회가 이제 열렸고 이제 의원회관에 다 이제 의원 사무실들이 마련되고 보좌관, 비서관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원래 좀 친했던 의원끼리는 이제 서로 얼굴도 보고 얘기도 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물밑에서 좀 작업도 있고 뭐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제가 한 30분 전에 통합당 쪽 사람들하고 전화를 해봤는데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뭐 이렇게 표면화돼서 이렇게 막 물밑에서 움직이는 게 포착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인간관계가 좋았다고 하고 지금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무소속이지만 지금도 미래통합당에 있는 하나의 의원처럼 그렇게 뭐 다니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또 1인 플레이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물밑 작업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 갈 길 가겠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오늘 이야기한 이 네 인물이 모두 그 중진에 무게감이 있는 그런 정치인들입니다. 이 인물들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저희들이 좀 면밀히 지켜보고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후에서는 이것 말고도 여야를 다 망라해서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있고 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은 그러한 요소들을 좀 뽑아서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해내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